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2012년도 매도한 증권 처분 손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매도한 증권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 분개를 하시는 것이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분개를 차근차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1년도 7월 5일날에 매도한 증권 1000주를 주당 500에 취득을 했으니까, 자, 쌤이 여기다가 분기를 해놓았거든요. 자, 7월 5일날에 차변에 매도한 증권 1000주 5000원이면은 500만원이죠. 들어오고 대변에 현금을 주었다라고 가정합시다. 뭐 중요한 건 뭘 주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나서 2011년도 12월 말날에 매도한 증권을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매도한 증권 평가이익 100만원만큼을 인식했답니다. 그럼 아무튼 100만원만큼 평가이익이 났으니까 차변에 매도한 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매도한 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하는 금액이 이제 100만원만큼 증가하겠죠. 근데 이때 이 금액이 여러분들 이거 수익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본의 뭐다? 증가로 보는 거죠. 왜요?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거래에서 일어나는 이 자본거래 이익과 자본거래 손실은 아시다시피 서로 상계하기 때문에 나중에 처분시나 평가시에 또 상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2022년도 2월 1일 날에 이 매도한 증권 100주를 드디어 주당 3,000원만큼에 처분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에 우리가 1000주만큼을 가지고 있었는데 100주를 처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부 다 처분한 게 아니죠. 야,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매도하는 증권은요, 처분하잖아요. 처분하게 되면은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을 제거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제거할 때 문제는 뭐다? 처분 비율만큼 제거를 해야 됩니다. 무슨 비율만큼? 처분 비율만큼.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꼭 여러분들 암기가 아니고 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처분 비율만큼 제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매도하는 증권 팔았으니까 대변에 매도하는 증권이 나갑니다. 자, 얼마? 자, 100주가 얼마입니까? 이게 이제 5,000원이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작년에 그 21년도에 12월 말 날에 평가하면서 이게 100만원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600이 되었어요. 그럼 600에서 나누기 뭐다? 네, 요 1000주가 있기 때문에 1000주 해가지고 새로운 단가를 구하셔야 됩니다. 얼마죠? 네, 6,000원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주당 6,000원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작년 기말에 올랐으니까. 그쵸? 그래서 작년 기말에 한 장당 6,000원 되었으니까 600이 되었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 600을 다시 1000주로 나눠가지고 새로운 단가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본전이에요. 그럼 6,000원짜리가 100주가 팔렸으니까 60만원이 나가는 거죠. 자, 이게 1번이에요. 나간다, 1번. 근데 돈은 얼마가 들어오느냐? 30만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왜? 100주를 3,000원에 처분했으니까. 그럼 차변에 현금이 뭐다? 30만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처분 손실은 30만원이죠. 근데 처분 손실이 30만원이 아니에요. 왜? 항상 처분하게 되면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처분 시에 당연히 뭐다? 장부에서 제거하면서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처분 비율만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자, 평가이익 100만원만큼을 어떻게 한다? 곱하기, 자, 전체 1000주 중에서, 그쵸? 몇 주? 100주를 팔았으니까 1000분의 100만큼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자, 계산기 100만원에서 자, 구해볼게요. 곱하기 뭐다? 100 나누기 1000 하면은 10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만원만큼만 평가이익을 장부에서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왜 어려운가 하면은, 만약에 얘를 전부 다 팔았다면은 100만원이 다 없어지면 되는데, 그쵸?
전부 팔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 비율만큼 제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만큼만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이익이 대변에 있겠죠. 지금 현재 대변에 있는 걸 어떻게 한다. 여기서 10만 원만큼 처분 비율만큼만 10만 원만큼만 없애버리고, 그쵸? 요게 이제 2번이죠. 이게 현금 들어온 게 2번이죠. 요거는 3번이고, 그럼 처분 비율만큼 없애버리고 나머지 20만 원만큼 뭘로 보겠다. 처분 손실로 보겠다. 그 뜻이에요. 요게 4번이죠.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어렵게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응용을 해서 문제를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처분 손익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처분 비율만큼 없어진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20만 원이 정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수익의 인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위탁자. 자, 우리 위탁자는 쌤이 항상 수업할 때 누구라고 했죠? 출판사. 맞죠? 자, 출판사가 수탁자 교보문고에게, 그쵸? 해당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건 틀렸죠. 왜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그쵸? 재화를 인도를 했는데, 그쵸? 그 수탁자가 뭐죠? 수탁자가 팔아야만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한 시점 그 자체는 아직까지 뭐다? 교보문고의 진열대 위에 이렇게 놓여있기 때문에, 그쵸? 아직 판매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 아니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한 날에 수익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인도한 시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고, 자, 수강료는 강의 기간에 걸쳐 가지고 수익으로 인식이 된다.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할부 판매는 이자 부분을 제외한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 시점에 인식하시면 되는 거고요. 할부 판매는요, 말 그대로 뭡니까? 단기 할부이든 장기 할부이든 쌤이 무조건 이거는 인도 기준이라고 했죠. 그렇죠? 회계 1급 때부터 인도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광고 제작 수수료는요, 광고 제작의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합니다. 광고는 이제 하나 용역이기 때문에, 그쵸? 용역 판매는 항상 뭐다? 진행 기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회계 변경에는 두 가지가 있죠. 정책 변경이 있고 추정 변경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정책 변경은 이제 가급적이면 좀 쌤이 암기하라고 했죠. 자, 이거는 누가 있다? 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이 있고, 두 번째는 취득단가의 산정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거의 보면 뭐다? 네, 추정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정책 변경은 참고로 이제 회계 처리할 때 원칙, 소급 적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기재무제표를 다시 뜯어 고쳐가지고 그 효과를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면 되고요. 뭐 예외적으로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요, 그때는 전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추정 변경은요, 이제 원칙적으로 전진법으로 이제 우리가 회계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지금부터 잘하자 그런 얘기죠. 아시겠죠? 과거는 뭡니까? 과거일 뿐이다.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하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기분 재무제표는 작성하지 않고 단기와 단기 그 이후의 변경 효과를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주로 뭡니까? 이제 수치가 바뀌는 뭐 대손율이 바뀌거나, 그쵸? 감가상각 방법이 바뀌거나, 또는 뭐 내용연수, 잔존가치,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순실현가치, 뭐 이런 것들이 바뀔 때 보통 이제 추정 변경이 일어나는데, 거진 보면은 이제 이 두 개 제외한 나머지는요, 거진 다 뭐다? 추정 변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회계 변경은요, 정당한 사유가 있죠. 예, 기업 회계 기준이 바뀌거나, 또는 뭡니까? 합병되거나, 동종 산업이 채택한 정책이 합리적이라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 정책 변경하고 추정 변경이 이제 구분하기 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쵸. 추정 변경으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정책과 추정 변경이 동시에 발생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퍼스트. 정책 변경을 먼저 바꾸고요. 그 다음 세컨드. 네, 추정 변경은 나중에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쌤이 그 기본 강의에서 다 얘기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쌤이 좀 빠르게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매기 동일한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사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대가 되어서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 맞습니까? 그렇죠. 매기마다 동일한 정책을 사용하거나 추정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기와 단기를 비교할 때 어때요? 좀 잘 비교할 수 있겠죠.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증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그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그만큼 향상이 될 수가 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회계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을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한다? 그때는 추정 변경으로 쌤이 보라고 했죠.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 변경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효과를 당해 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게 아니고 소급을 한다는 얘기는요. 과거에 미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의 장부도 뜯어고치라고 했죠. 자, 여기 보세요. 소급이란 말은 과거의 미련을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장부도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즉 바뀌어진 방법으로 이렇게 뭡니까? 그렇죠. 다시 작성하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과거의 장부도 재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효과를 앞으로 또 쭉 반영해야 되겠죠. 근데 전진법은 과거는 필요 없다. 지금부터 잘하자.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은요. 지금 보니까 전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경 효과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는 얘기는 과거를 뜯어고치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진법을 얘기하는 거지 소급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거예요. 옳지 않은 거 묻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급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그 변경 효과를 전기의 재무제표에도 어떻게 합니까? 반영하고 그 다음에 당해 연도부터 앞으로 쭉 계속 반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당해 개시일부터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전기는 아예 무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급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추정 변경은 기업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경험의 축적에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추정치와 그 근거의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정해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1급 때부터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쌤이 구지구지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2번을 봐야 되는데 우리 2번이 일단 정답이에요. 얘가 옳지 않는 건데요. 일단 얘는 맨 마지막에 보고 자 3번, 4번을 먼저 볼게요. 자 3번은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했어요. 근데 그 건물 위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철거했대요. 그럼 이건 내가 토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건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토지가 필요했던 거죠. 잘 봐요.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을 했는데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자마자 건물을 부셔버린 거야. 그럼 난 처음부터 뭐가 필요했다? 땅이 필요했던 거지 건물이 필요했던 게 아니죠. 그럼 이때 이 건물에 철거된 그 건물의 금액만큼은 전부 다 뭐다? 토지의 원가에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은 부산물 판매 수익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수익은 어떻게 한다? 이 관련 비용에서 당연히 차감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 얘기죠. 내가 건물을 부셔버릴 때 용역회사를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업체 부르겠죠. 야, 이 건물을 좀 부셔버려라. 그럼 건물을 부셔버리는데 용역업체에서 포크레인 비용이 한 100만 원 든 거예요. 근데 건물을 부시면서 그 건물 안에 쇠조각이라든지 이런 철근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고물상에 가져가서 팔면은요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을 부시면서 나온 그 철근 값이 예를 들어서 고물상에 팔았더니 30만 원만큼 주는 거야. 그러면 이 30을 어떻게 한다고요? 철거 비용에서 빼란 얘기죠. 그래야만 순수하게 이 건물을 철거한 비용이 70만 원만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의 철거 비용에서 부산물 판매에서 생긴 수익이 있다면은 그 수익은 빼란 얘기예요. 그래서 철거 비용에서 부산물 판매에서 벌어들인 이 수익을 차감한 금액도 70만 원이니까 이 70만 원만큼도 토지의 원가에다가 넣어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셔버린 건물 값도 토지의 원가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철거 비용에서 부산물 수익을 차감한 금액인 이 순수한 뭡니까? 비용의 금액도 토지의 원가에다가 포함해달라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쌤이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은 3번에 있는 이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또 3번에 있는 내용 쌤이 기본 강의 때 다 해드린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감가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이거는 1급 때부터 한 거니까. 그래서 1번과 3번과 4번은 전부 다 맞는 말이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요 2번을 찍고 다음 문제를 풀었어야만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왜? 2번 이런 거 여러분들 배운 적 있어요? 이거요 솔직히 우리 전산 세무회계에서 배우기에는요 너무나 좀 지엽적이고 좀 뭐라고 할까 너무 좀 뭡니까 이게 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공부한다면은 솔직히 뭐 기업회계 조문서를 갖다가 전체를 다 외우란 얘기인데 이 시험이 2달에 한 번씩 치는 시험이지 1, 2년에 한 번씩 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런 거 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내용을 이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1번과 3번과 4번을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3번과 4번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든다면은 그냥 2번 찍고 넘어가는 얘기죠. 너무나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솔직히 여러분이 공부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 공부하면 되겠죠. 하지만은 이런 것까지 공부하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 3, 4를 이해했으면 2번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용연수 중에 기계설비를 설비 사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라도 감가상각을 중단한다? 아니요. 감가상각은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유형자산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감가상각을 쭉 해오고 있다가 그쵸? 얘를 어떻게 한다? 사용을 중단해요. 그럼 중단하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나눕니다. 첫째, 중단하고 처분할 거냐, 즉 매각 예정이죠. 그러니까 처분이 예상된다. 둘째는 뭔가 하면은 아니다. 잠시 중단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재사용할 거다. 둘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처분이 예상되면은요 어떻게 한다? 얘는 좀 이따가 이제 팔 거기 때문에 굳이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내용 연수도 중에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 중단한 시점에 장부로 금액으로 표시한 다음에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나중에 처분해서 그 처분 손익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은 하지 않고요. 혹시나 뭐 나중에 뭐 손상이 일어난다면 손상 발생 여부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가 이걸 나중에 팔 게 아니고 나중에 다시 재개한다는 얘기는 재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재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 그때는 처분이 아니니까 감가상각은 계속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그 감가상각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잠시 우리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영업에 사용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얘기인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공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나왔으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2번 문제가 틀린 건데 우리는 2번을 잘 모르니까 1번, 3번, 4번의 확신을 가지고 2번을 찍고 다음 문제를 풀자라는 것이 저의 이제 그 설명의 요점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의 자료에서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할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자,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여러분? 판매가 되지 않고 기말에 재고자산으로, 그렇죠, 우리가 보고해야 되는 남아있는 물건들 얘기하는 거죠.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미착 상품이 있는데, 자,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우리가 팔았어요,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죠. 그쵸? 그러면 그 물건은 지금 현재 미착 상품이니까 바다 위에 동동 떠 있겠죠. 그럼 도착을 해야만 내 거가 되는 건데 도착을 아직 안 했으니까, 맞죠? 미착 상품은 도착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 바다 위에 떠 있겠죠. 그럼 이거는 뭐다? 도착해야만 내 거니까 지금은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재고에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구매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한 상품인데,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안마 의자를 파는 건데, 그쵸? 이 안마 의자를 어떻게 파느냐, 고객에게 한 일주일 사용해보고 일주일 안에 구매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은 판매로 보는 거고요. 일주일 안에 구매 의사가 없으면은요, 구매 의사가 없으면은 다시 이 재고는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쵸? 아니면 이 재고는 아직까지 구매 의사가 없다면은 내 거란 얘기죠. 근데 구매하겠대요. 그럼 구매하면은 얘는 뭐가 된다? 판매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재고에다가 더 해야 돼요? 재고에서 빼야 돼요? 빼야 되겠죠. 포함을 할 금액은 아니겠죠. 그래서 얘도 나의 재고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인 적성품. 자, 이거는 뭐죠? 쌤이 늘 얘기하는 거죠. 위에서도 얘기했는데. 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다? 출판사예요. 여기에 자, 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점에다가 책을 보내겠죠. 좀 팔아달라. 판매해달라고 이렇게 보내는 물건을 적성품이라고 하죠. 결국 책이에요, 책. 그럼 이 서점에서 이 책을 뭐다? 팔아야만 내 재고에서 빼야 되겠죠. 근데 팔지 않았다면요, 그 재고는 내 거예요. 기말에 나의 재고에 포함해야 되겠죠. 근데 이 제3자, 그쵸, 즉 서점이 팔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 전이니까 이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이 책은 누구 거다? 출판사인 우리 회사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말 재고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2번은 일단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자, 담보로 제공한 저당 상품인데 내가 전당포에다가 뭐 시계 하나 맡겼어요. 700만원짜리. 돈 좀 빌려 달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시계 맡기고 돈 빌려왔는데 이거는 맡긴 거지 판매한 게 아니죠. 나중에 돈을 갚아버리면은 그 시계는 다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담보로 맡긴 것도 당연히 내 거야, 내 거. 그래서 나의 기말 재고에다가 포함을 해야 됩니다. 담보는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재고예요. 그래서 얘도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0만원과 700을 더한 900만원만큼이 우리 회사의 재고에 포함을 해야 되는 금액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부터는 원가 회계입니다. 그렇죠? 자, 원가 회계 암기 사항을 잠시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가회계 문제를 풀기 앞서 자, 원가회계 이론 간단하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농업비, 제조용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가는 다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비라고 하는 원가로 다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는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초원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기초원가는 두 가지가 있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공원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가공원가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죠.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를 제품으로 가공시켜주는 원가를 가공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전환원가다라고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전환원가는 결국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니까 원가에서 직접 재료비를 빼면은요, 남는 거는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농업비 플러스 제조간접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둘 다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때는 직접 농업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매물원가하고 기여원가에 대해서 개념을 물어보는데, 자, 매물원가는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회원가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다른 원가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원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해서 이제 요 두 가지의 그래프의 모양을 물어보는데, 먼저 변동비부터 보겠습니다. 자, 변동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하면은 총 원가가 증가합니다. 그쵸? 하지만 요거는요, 단가는 일정합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암기하셔야 되고, 반면에 고정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증가할수록 전체 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요,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갔을 때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거꾸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비는 생산량 감소하면은 총원가도 감소하고, 그렇죠? 하지만 단가는 그대로 일정합니다. 근데 고정비는 어떻습니까? 생산량 감소해도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양방향으로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가액의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으로를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는 40만원입니다. 자, 과대하게 배부했다, 그쵸? 단기의 실제 노무시간은 35,000시간이고 단기 말 현재 실제 간접비 발생액은 1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접 노무시간당 간접비의 예정 배부율은 얼마입니까? 자, 우리 예정 배부율은 공식이 뭐였죠? 제조간접비의 예상총액에서 예상총 기준 나누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간접비의 예상총액과 예상총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배부율은 이 공식으로 풀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럼 뭐죠? 결국은 그렇죠, 예정 배부율을 x로 놓고 얘하고 얘를 구해가지고 이 x를 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실제 기준 나와 있어요. 어디에? 실제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35,000시간이죠? 그럼 얘가 35,000시간이죠. 그럼 우리는 뭐다? 예정 배부액만 알면 x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얘는 뭡니까? 예정 배부액이 이 문제에 과연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죠.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또 뭐다? 쌤이 항상 기본 강의 때 얘기한 것처럼 예정 배부, 실제 배부, 배부 차이를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정 배부를 구해가지고 여기로 끌고 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제 배부는 여기 나와 있죠. 어디에? 실제 배부가 여기 있네요. 실제 간접비의 발생액 100만원. 그럼 요거 이제 여기다가 100만원 적으시면 되고, 그쵸? 자, 배부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40만원만큼이 과다하게 배부되었답니다. 그럼 여기다가 과대 40만원. 그럼 도대체 예정 때 얼마를 배부했길래, 그쵸? 40만원만큼이 예정 때 과대했다는 얘기일까요? 그 예정이 크면 과대잖아요, 그쵸? 얼마란 얘기일까요? 그럼 한마디로 140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럼 여기다 140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140에서 요 35,000원 넘어오면 나누기가 되겠죠? 그래서 140에서 35,000 요 시간을 나눠 주시면은 x가 구해지겠죠? 예, 그게 이제 40원이 나온답니다. 40원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는 직접배우법. 자, 직접배우법은 그 보조부분끼리 도와주는 관계를 고려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오케이. 자, 아무튼 직접배우법으로 보조부분비의 간접비를 제조부분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보조부분에 제조간접비를 배부한 후에 절단 부분의 총원가는 얼마입니까? 야, 지금 원가계가 전부 다 수준이 거의 전산회계 1급 수준이죠. 너무 쉬워서 뭐 말도 안 나오는 자, 굳이 이걸 설명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보조부분끼리 도와주는 관계를 무시하는 거니까 결국 뭐다? 이 설비가
같은 보조인 동력에다가 배부하는 거는 무시하시면 되고요. 동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력이 같은 보조인 설비를 배부하는 이 1100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얘들만 가지고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직접 배부분 참고로 여러분들 그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설비 부분부터 한번 배부를 해볼게요. 자, 설비 부분에는 30만원이 발생했고요. 배분 전원가가. 동력에는 25만원, 조립은 75, 절단은 90이죠. 그러면 설비 부분에 있는 이 30을 제조 부분에다가 직접 조립에 절단에 배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설비 30만원만큼을 산수죠. 곱하기 자, 조립과 절단, 이렇게 조립과 절단에다가 배부하면 되는데, 자, 설비가 조립에는 400이고요. 절단에는 600이니까 결국 이거 400과 600 더하면 1000이죠. 그럼 1000분의 400, 1000분의 600 해가지고 배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해 보니까 조립에는 12만원, 절단에는 18만원 나옵니다. 그럼 이 금액들을 어떻게 한다? 자, 설비의 30만원 중에서 조립에 12만원 갔으니까 조립에다가 12만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얘보다는 이제 얘가 남아있는 게 좋겠죠. 그쵸? 그 다음에 절단에 1000분의 600 해가지고 18만원 배부했으니까 이것도 가급적이면 좀 지워주시면 좋고요. 여기다 어떻게 한다? 그냥 18만원 적으시면 되겠죠. 잠시만요. 여기 좀 거슬리네. 그쵸? 자, 18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설비는 자기의 30만원만큼을 12만원, 자, 12만원, 18만원 이렇게 배부했으니까 이제 얘는 뭡니까? 이제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력 부분의 금액을 이제 배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25만원 돼 있죠. 25만원을 또 조립과 절단에 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25만원만큼을 어차피 직접 배울 법이니까 같은 보조에는 도와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조립과 절단에 자, 동력 부분이 300에 200을 배부했으니까 300에 200이면 전체 500이죠. 500분의 300, 500분의 200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5만원, 10만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동력이 조립에다가 얼마? 네, 15만원 배부했으니까 요거 지우고 15만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절단에다가 어떻게 했다? 네, 10만원 배부했으니까 요거 지워주고 그렇죠. 10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죠. 그럼 동력도 자기의 모든 원가를 다 배부했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결국은 이 보조부에 있는 모든 원가는요, 제조로 다 가기 때문에 결국 다 뿌려주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문제는 뭐죠? 절단 부분의 총원가가 얼마인가를 묻고 있죠. 그러면은 절단 부분은 처음에 90만원만큼 있었는데 보조로부터 18만원, 10만원만큼을 도움받았으니까 결국은 요 두 개를 다 더하면은 전체 총 원가가 나와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118만원이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를 이용하여 단기총 지원가를 구하면 얼마입니까? 야, 이거 전산 세무 2급 문제 맞나요? 자, 너무 쉬운데. 자, 당황스럽죠? 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쌤이요, 회계 1급 때부터 계속 제공품하고 제품 계정 그리라고 했죠. 자, 제공품 계정은 차변의 기초 단기총 지원가, 대변의 제품, 기말 제공품. 제품은 차변의 기초제품, 제품, 대변의 매출원가, 기말 제품. 자, 그러면 일단은 단기총 지원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얼마냐 그 얘기인데, 지금은 기초제품은 3만 나와 있으니까요, 3만원 쌤 이렇게 적었고요. 기초제품은 5만원 나와 있으니까 5만원도 이렇게 적었고요. 매출원가 55만원이니까 자기 자리에 이렇게 위치했고요. 기말제공품 만원 위치해 있고, 기말제품 4만원 이렇게 위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단기 총 지원가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얘를 구하려면은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이걸 빼야 되겠죠. 근데 얘가 없으니까 얘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결국 얘는 뭐다? 제품 계정에 얘하고 같기 때문에, 그쵸?
여기에서 구해가지고 거꾸로 데리고 오면 되겠죠. 결국 어떻게 하면 된다? 매출원가 55만원에 기말제품 4만원 더 해가지고 5만원 빼면은 제품의 금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54만원 되겠죠. 그럼 여기가 54만원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넘어온 거니까 여기가 54만원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54만원에서 만원 더 해가지고 3만원 빼면은 단기총 저원가 바로 나오겠죠. 자, 얼마 나오겠습니까? 52만원 나오겠네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은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다음 자료 위에서 단기의 기말제공품의 원가는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원가름의 가정은 선입선출법을 선택하고 있고요. 모든 원가는 전 공정에서 균등하게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종합원가 계산은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나누어서 계산하잖아요. 근데 가공비는 보통 이제 완성도가 거의 보면은 진행이죠. 그 원가의 투입 시점이. 근데 이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요, 원가 투입 시점이 착수가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이 문제는 둘 다 진행으로 나왔어요. 그 무슨 얘기냐? 재료비가 착수이고 가공비가 진행이면 원가를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데, 맞죠? 둘 다 진행이기 때문에 둘 다 뭐예요? 완성품 환산량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둘 다 나누어서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잠시 후 풀면서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기초 예정품은 7,800개인데 완성도는 50%이고요. 단기 중에서 45,000 단위를 추가로 투입됐답니다. 그러면 기초의 수량이 뭐라고요? 수량이 7,800개고요. 단기 중에 45,000 투입한 거는요, 이거는 단기 총 제조원가예요. 그 다음에 기말의 수량은 몇 개이다? 5,500개인데 완성도는 50%입니다. 그쵸? 자, 기초도 50%만 완성이 되었고 기말도 50%만 완성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근데 단기의 총 발생원가는 1615250원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가 하면은요, 잠시 여기에 제공품 계정을 좀 볼게요. 여러분 혹시 우리 그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 제품의 정확한 단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정확한 단가. 그러면 이 완성품의 단가는 곧 기말 제공품의 단가하고 똑같겠죠, 어차피. 왜냐면은 우리가 판매하는 물건의 단가는요, 단 하나의 단가잖아요. 종합원가 계산은 전체 금액에서 전체 수량을 나누어 가지고 단가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은 완성품의 단가가 기말 제공품의 단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먼저 들어온 원가하고 나중에 들어온 원가를 더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얘들을 우리가 만약에 제품을 만들었을 때 몇 개까지를 만들 수가 있을까 그 얘기예요. 얘들을 전부 다 맞죠? 한 개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 그게 환산량이죠. 그러면 이 두 개 더한 금액에서 전부 다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만약에 뭐 1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이 100개가 이 완성품의 수량과 기말 수량의 합이잖아요, 결국은. 그건 알고 있죠, 그쵸? 그래야만 전체 투입된 원가에서 얘를 나누어야만 정확한 단가가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선입선출은 우리가 기초와 단기총 제공가를 합하지 않잖아요. 선입선출은요, 먼저 들어온 게 얼마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거는 아예 그냥 어떻게 한다? 무시해버리죠. 그래서 얘를 빼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전기에서 날라왔으니까 선입선출은 얘는 뭐다? 단기의 원가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총 제조 원가에서 환산량 나누어 가지고 정확한 단가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환산량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 기초의 수량이 들어있기 때문에 걔를 또 빼야 되겠죠. 그래서 선입선출은 완성된 수량에서 기말 수량을 더해 가지고
요 기초를 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얘도 뭐다? 환산량이 기초를 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 정확한 단가를 구하려면은요, 결국 단기총 제조원가에서, 맞죠? 선입선출법으로 계산된 그 단가를 빼야 됩니다. 그 단가를, 단가 미안합니다. 선입선출법에서 계산된 그 완성품 환산량을요, 나눠야 됩니다. 나누어야만 정확한 단가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정확한 단가가 나왔을 때 그 단가를 어떻게 한다? 기말 제공품의 수량에다가 곱해버리면요, 그게 기말 제공품의 원가인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말 제공품 원가 구하려면요, 문제 구조 자체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가지고 이 단기총 제조원가와 나눈 다음에 정확한 단가가 구해지면은 그 단가를 요 기말의 수량에다가 곱해야만, 그렇죠,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뭐다? 그렇죠, 완성품 환산량부터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이 제품의 한 개당의 단가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완성품 환산량은 선입선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쵸? 선입선출로 구해야 되는데, 재료비와 가공비의 뭡니까? 그 투입 시점이 모두 균등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진행으로 가정하고 그냥 한 방에 그냥 어떻게 한다? 한 방에 환산량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선입의 진행이면은 완수 플러스 말환 마이너스 초환이니까, 자, 완수에서 말한다고 초환을 빼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완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느냐? 완성품 수량, 제공품 개념을 그려가지고 이 완성품 수량을 구해야 돼요. 물론 쌤이 구해놨지만 구하기 전에는 X예요. 그러면은 기초 수량이 7,800개니까 얘를 갖다 어떻게 한다? 여기 놓고요. 단기에 투입된 수량 45,000개를 여기다 놓고 기말 제공품 5,500개를 여기다 놓으시면은 차변 대변 합계 맞추면은 완성품 수량이 47,300개 나와요. 그러면은 이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은 완수 47,300개에서 플러스 뭐예요? 말환이죠. 얘는 진행이니까 말수가 아니고 말환이죠. 그럼 말환이니까 5,500에서 완성도 50% 곱해가지고, 맞죠? 어떻게 한다? 이제 여기에서 50% 곱한 요 수량을 어떻게 한다? 수량을 더해가지고 그 다음에 초환이니까 기초의 수량에서 완성도 50% 곱해가지고, 그렇죠, 그 수량을 또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요, 그렇죠, 5,500개 곱하기 50%, 7,800개 곱하기 50% 해야만 뭡니까? 환산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말환을 더하고 초환을 빼게 되면은 46,150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46,150개가 드디어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즉 이번 연도에 우리가 만들어낸 전체, 그렇죠, 만들어낼 수 있는 전체 환산량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도 다 완성을 시켰다면, 맞죠? 몇 개? 46,150개를 만들 수가 있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럼 이 46,150개를 어디에서? 여기에 있는 이 단기총 제공가에서 나누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단기총 제공가는 문제에서 얼마이다? 161만 5,250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얘를 나누게 되면 드디어 뭡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확한 단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제품의 정확한 한 개당의 단가가 35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35원을 완성품 수량에다가 곱하면은 완성품의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이 35원을 기말 수량에다가 곱하면은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투입점이 어때요? 착수예요, 진행시예요? 진행시죠. 착수였다면 이 단가 35원을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기 기말의 수량이 몇 개? 5,500이니까 5,500을 곱하면 되는데, 지금 투입 시점이 균등 발생하는 진행이기 때문에 5,500의 50%인 몇 개? 그렇죠, 2,750개죠? 5,500의 50%면 2,750개죠. 그렇죠? 여기에 곱해야만 이제 기말 제공품의 단가가 나오는, 원가가 나오는 거죠. 정확한 원가가. 그 원가가 얼마이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구했죠.
그렇죠. 원가가 35원에서 2,750개를 곱한 96,250원이 기말제공품의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네, 2번이 되는 겁니다. 알 수 있겠죠? 만약에요, 완성품의 원가가 얼마인가 물어보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성품은 지금 현재 47,300개니까 여기에다가 뭐 하면 된다? 그렇죠. 단가 35원 곱하면은요, 그러면은 완성품의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말의 기말의 제공품의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기말의 환산량에다가 그렇죠. 단가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96,250원을 구한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설명을 잘 정리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종합원가 계산은 제조지휘서를 제품별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제조지휘서는 누가 쓰는 거죠? 개별 원가 계산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 개별 원가 계산은 작업별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며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간접비를 배분하는 문제가 중요하죠. 3번. 부분별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를 발생 원천인 부분별로 분류 집계하는 방법이 아니라 제조 간접비를 그렇죠. 분류하고 집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조 간접비를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겁니다. 원가의 부분은 원가 발생에 대한 책임 단위로 원가를 집계하기 위한 조직 단위를 의미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별 원가 계산은 말 그대로 그 부문에 뭡니까? 부문마다 각 부서에 장이 있어요. 그 장이 어떻게 한다? 그렇죠. 원가를 좀 절감을 좀 이렇게 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원가를 어떻습니까? 부문별로 정확하게 집계하는 거죠. 그래서 부문별로 정확하게 집계하게 되면은요, 그 부서의 장이 어떻습니까? 좀 긴장을 하겠죠. 긴장하게 되면은 원가를 절감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뭡니까? 어떤 책임을 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책임 단위로 원가를 집계하는 그런 이제 의미이다 라는 내용을 쌤이 기본 강의 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부터는요, 세무회계인데, 자, 소득세가 먼저 나왔죠. 자, 소득세는 어쩔 수 없다. 그냥 소득세는요, 알고 있는 만큼만 풀면 됩니다.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는 우리 그 연말정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자, 복권 당첨금만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왜요? 복권 당첨금은 쌤이 문제 풀 때마다 항상 얘기했죠. 복권은 뭐라고요? 기타 소득 중에서 분리과세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했죠. 분리과세는 소득이 있는 거예요? 소득이 없는 거예요? 소득이 없는 거니까 기본공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령 제한을 좀 따져야 되겠죠. 근데 연령 제한 조건에 만족을 한다면은 연령 제한을 통과했다면은 복권 당첨금만 있다면은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니까 소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공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얘가 틀렸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러면 1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세부담 최소화 관점에서 한부모 공제와 분야 공제 두 개를 모두 충족한다면은 둘 다 중복 공제가 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럼 그때는 뭘 선택하면 된다? 한부모 공제가 100만 원 공제가 되는 거고 분야자가 50만 원이니까 둘 중에 맥스 큰 걸로 100으로 선택하면 돼요. 100으로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유리하다 그런 얘기예요. 한부모 공제가 100이니까 얘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총급여가 500만 원인 근로소득만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총급여가 500만 원인 경우에는요, 우리 알고 있죠. 원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다 합쳐가지고 100만 원 이하가 돼야만 뭐다? 그렇죠. 소득금액 제한을 통과하니까 그때 기본공제 된다고 했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요, 총급여가 그렇죠.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됩니다. 총급여 500만 원이면은 소득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얼마입니까? 쌤이 150만 원이라고 했죠. 왜요? 총급여 500이면은 근로소득 공제가 70%니까 57에 35, 350을 빼게 되면 소득금액으로 따지면은 150이에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자녀세액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중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맞는 말이죠. 6세까지는 그 아동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공제를 안 해줘요. 그쵸? 매월마다 국가에서 6세까지는 이제 아동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뭐 굳이 자녀세액 공제까지는 해주지 않겠다.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네,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이 문제의 뉘앙스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는 의무자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자가 누구냐 지금 그거 묻고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일단 기억을 꼭 하세요. 첫 번째, 당연히 분리과세 소득은 뭐다? 소득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럼 소득이 없으니까 얘는 확정신고 못 하겠죠. 그래서 분리과세 소득은요, 무조건 치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자, 근로소득 있죠. 근로소득만 있으면은요, 확정신고가 안 되겠죠. 그쵸? 왜요? 근로소득만 있으면은 나중에 뭡니까? 우리가 연말정산을 통해 가지고 그걸로 그냥 과세가 종결되는 거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5월달에. 그쵸?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도 뭐다? 예,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요, 확정신고 못하기 때문에 걔들은 뭡니까? 무조건 답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뭐 한다? 분리과세가 되는 걸 먼저 찾으세요. 자, 분리과세가 되는 게 누가 있죠? 1번에 얘가 있죠. 그럼 얘는 무조건 지우세요. 아시겠죠? 얘는 무조건 지우세요. 소득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 1번 근로소득만 남아있죠? 그쵸? 그 다음 분리과세 되는 것도 누가 있어요? 4번에 있죠. 1년 근로소득은 쌤이 무조건 이거는 분리과세라고 했잖아요. 그쵸? 얘도 지우세요. 그럼 얘도 근로소득만 남아있죠. 근로소득만 남아있으면 5월달에 과표 확정신고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1번과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분리과세 찾아가지고 다 지우고 남는 게 근로소득만 있으면은 1번과 4번이니까 얘 둘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2번하고 3번인데 정답은 근로소득 플러스 뭐가 있다? 예, 사업소득이 있는 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왜냐? 퇴직소득은요, 이거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과표 확정신고를 5월달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공적연금 얘만 남죠. 얘가 좀 지엽적인 내용인데 공적연금 소득은 종합과세가 맞긴 맞아요. 과표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만약에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요, 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그 연말정산 그 자체로만 그냥 뭡니까? 세금 공개가 끝나기 때문에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월달에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된대요. 근데 공적연금 소득하고 다른 게 있는 경우에는요, 그때는 확정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얘가 날아가 버리니까 공적연금만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도 뭐다? 확정신고를 안 합니다. 너무 좀 지엽적인 내용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 모르더라도 근로소득과 뭡니까? 추가되는 뭐 사업소득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요거 두 개 더 해가지고 다시 5월달에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쌤, 연말정산 대상인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관없어요. 연말정산 대상이라도 일단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있으니까
맞죠? 걔하고 더해가지고 5월달에 확정 신고를 합니다. 사업소득은 여러분들 분리과세가 원칙적으로 없잖아요. 그쵸?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 더해가지고 확정 신고해야 됩니다. 그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자,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고, 자,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게 우리 조문에는, 즉 법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냥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뭐냐? 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좀 이렇게 냈을 때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그냥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좀 물어봤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음식점업을 하는 가게나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의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틀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가 아니고요. 1.3%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나시죠? 1.3%의 연간 한도는 얼마? 네, 1,000만 원이었죠? 이게 원래는 이제 1%고 연간 한도가 이제 500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2021년도 12월 말 날에 종료하려고 했어요. 종료하려고 했는데 2022년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2번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가게나 사업자는 업종 불문하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번 사업장별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그렇죠. 10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법인 사업자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연간 공제금액의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네, 방금 얘기했던 1,000만 원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 얘기죠. 자, 우리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는 지금 전산 세무 2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산회계 1급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 공급 시기가 회계의 개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약간 틀어지는 건 있는데 거의 회계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죠. 그렇죠. 우리가 재화가 이동이 필요한다면은 인도주의고요.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뭐다? 그때는 이용 가능하게 된 때다. 기억나시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에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뭐다? 네, 실질적으로 인도되는 때가 재화의 공식이죠. 맞는 말이에요. 선생님 늘 얘기하죠. 이마트가 상품권 팔아요. 그쵸? 그럼 이거는 상품권을 팔고 돈만 미리 받은 거지 실제로 물건을 건네준 건 아니죠. 그래서 상품권 팔게 되면은요, 선수금이에요. 돈만 받았지 물건 안 줬으니까. 그쵸? 계약금 받은 거예요. 그럼 언제가 공급시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상품권 가져와가지고 물건 꺼내갈 때, 즉 물건 인도했을 때, 팔았을 때, 그때가 공급시기입니다. 회계랑 부가가치세랑 똑같아요. 3번입니다.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선생님이 재화의 수입은 언제라고 했죠? 그렇죠. 수입 신고 수리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반출된 날이 아니라 수입 신고 수리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자, 4번. 중간 지급 조건부 용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자, 이거 4개 어떻게 외우죠? 네, 장중완계. 다 같이 뭐라고요? 장중완계. 자, 장이 뭐예요? 장이. 장기할부. 그렇죠? 중은요? 중간 지급 조건부. 완은요?
완성도, 그렇죠. 기준 지급조건부. 그 다음에 걔는 계속적 공급. 기억나시죠? 장중완계. 이거는 재화뿐만 아니고 용역도 마찬가지 각 부문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 이제 마지막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어렵지만 그래도 알고 나면 쉬우니까 일단 문제를 보면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자, 우리 폐업시 잔존재화는 간주공급이죠. 자, 우리가 사업을 쭉 잘해오고 있다가 이제 문을 닫아요. 문을 닫게 되면은 이제 남아있는 그 재화에 대해서 시가로 구해가지고 곱하기 어떻게 한다? 10%의 부가세를, 그렇죠, 납부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폐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가에,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에 10%를 곱해가지고 납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시가가 뭐가 된다? 과세 표준이 되는데, 참고로 있잖아요. 감가상각자산. 여러분, 감가상각자산이 회계에서는 어떤 게 있죠? 주로 유형자산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런 유형자산들은요, 주로 이제 뭐 건물이나 기계나 또는 비품. 자, 이런 유형자산들은 조금 예외입니다. 예외. 자, 어떤 예외가 있느냐? 자, 읽어볼게요. 자, 해설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시행령에 보시면은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그쵸,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유형자산이죠, 위에 있는. 자, 그런 유형자산에 해당하고, 자, 이 재화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경우만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하는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자, 이 공급가액, 즉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렇죠. 남아있는 유형자산의 그 재화의 취득가액에다가 1-체감률. 여러분, 체감률 아시죠? 체감률 우리 어디서 배웠죠? 그렇죠. 납부세액제 계산.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해설해서 납부세액제 계산을 떠올린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체감률은 알고 있죠? 우리 건물이라든지 또는 뭐다? 구축물의 경우에는 쌤이 몇 년간 관리한다고 했습니까? 10년간 관리한다고 했죠? 그럼 10년간 관리하니까 전체 100%를 10년 나누어 가지고 1년에 10%인데 납부세액제 계산은 1년에 2번 하니까 1기 2기죠. 그래서 나누기 2 해가지고 몇 퍼센트? 5%만큼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 얘기 했죠. 그리고 비품 같은 이제 그 외 비품 기계장치, 뭐 차량 운반구 이런 자 기타의 유형자산들은 뭐다? 그렇죠. 전부 다 25%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죠. 왜? 2년간 관리하니까. 그럼 2년이면 이제 100%니까 50% 50%인데 1기 2기 나누어 가지고 25% 25% 그런 얘기 했죠. 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감률을 어떻게 한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만큼을 곱해가지고 뺀 그 율을 어떻게 합니까? 취득가액에 곱해가지고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볼게요. 이 기계를 자, 2020년도 4월 2일 날에 구입을 했지만 폐업은 이제 지금 하는 거죠. 자, 지금 하는 건데 취득가액이 5,400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취득가액을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들고 와가지고 이 5,400에서 자, 어떻게 한다? 곱하기 1-1기 지날 때마다 그렇죠. 25% 감소한다. 배웠죠? 빼고 곱하기 뭐예요? 자, 20년도 4월 2일 날에 구입했죠. 그럼 또 그림 그려야죠. 자, 어떻게? 자, 20년도 4월 2일 여기가 20년도, 여기가 21년도예요. 그럼 20년도에 이제 1기가 있고 2기가 있겠죠. 21년도에도 1기가 있고 2기가 있겠죠. 그럼 지금은 이제 폐업한 날짜가 6월달이니까 여기 6월달이니까 자 1기가 되겠죠. 근데 구입은 4월 2일 날에 했으니까 작년 4월 2일 날 1기가 되겠죠. 그럼 1기에서 하나, 둘, 2기가 지난 거예요. 그럼 2기가 지났으니까 여기에 2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25%씩 두 번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여기까지가 50%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100%에서 50% 빼면은 그렇죠. 얘는 이제 50%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50%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뭡니까? 2,700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자, 감가상각자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시가에다가 10%만큼을 곱해가지고 납부세액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납부세액 계산 방식에서 배웠던 체감률을 적용해가지고 과표를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5,400에다가 곱하기 뭐 한다? 가치가 떨어진 금액을 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가치가 떨어진 금액이 이제 얼마입니까? 그렇죠. 25%씩 두 번 떨어졌으니까 전체 100%에서 50%를 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50%만 남아있으니까 5,400에서 50%를 곱하면은 2,700이 그렇죠. 과표가 된다. 그럼 나머지 2,700은 빼야 되는 거죠.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버리세요. 아시겠죠? 뭐 자주 나오는 문제도 아니고. 그쵸? 야, 그러다가 또 자주 나오면, 그쵸? 쌤 또 무한해지는데.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시간부로 네, 15분까지 문제는 다 풀었고요. 네, 고생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